여러분이 그 돈키호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원본으로 해가지고 번역한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일본 소설을 번역하든가 영어판을 번역하든가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페인 판을 박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옮겨 썼는데 상당한 분량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거 읽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키호테 하면은 아까 우리 윤수혁 집사님 말씀한 대로 마치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엄청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페인 사람들도 이 돈키호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셰익스피어하고 맞먹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셰익스피어하고 이 세르반테스가 같은 날 죽었어요. 이게 우연이긴 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에피소드죠. 여러분이 스페인 여행을 가보면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양의 나라라 그럽니다. 아주 태양빛이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 마드리드에 가면은 스페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이 세르반테스 동상이 아주 멋들어지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돈키호테하고 산초하고 이게 두 사람이 청동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페인 여행하면서 이 동상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봤어요.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아마 가난해서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독서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 사람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 사람입니다. 소설만 쓴 게 아닙니다. 시도 썼고 연극의 그 각본을 희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제 쓰기도 했는데 돈키호테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소설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양한 모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장에 나가면 뭐 전사를 하기 때문에 전장터에 나가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아 오기만 하면 그 생과 사가 정말 순간순간 갈라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한테는 아주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전장터에 많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지요.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관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금을 유용했다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대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절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포자기로 그냥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어떤 존재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조직이냐,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그걸 뭐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재판도 공정하게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한 그 성찰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을 구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58세 되는 해에 이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억울하고 참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인간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삶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창조적 시간으로 그 아픔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위고도 그 망명생활하면서 그 위대한 작품을 썼거든요. 그리고 다산 정량농이도 그 귀양살이 하면서 이제 큰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 게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때에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 성찰도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찰도 새롭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그런 그 긍정적인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르반테스에게서 배울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왜 하느냐? 제가 이제 인문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도 다니고 뭐 대학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 뭐 TV에서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왜 당신이 인문학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인문학의 목적은 그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더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이냐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이 인문학적인 지혜를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인문학을 보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 교우들도요. 이게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인문학을 통해서 뭐 소설이나 여러 가지 철학책이나 역사책을 통해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교훈을 내 인생에 적용을 시켜서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과거보다는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인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지혜를 좀 배우시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과연 반드시 옳은 생각이냐? 자기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이제 소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 돈키호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시골 귀족이에요. 몰락한 귀족입니다.
그러나 몰락은 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뭐에다 이제 그 재산을 소비하냐면 먹는 거에 그 재산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아주 고급으로 먹지요. 그래가지고 재산의 거의 4분의 3 정도를 편안하게 먹고 자는데 다 소비를 해요. 그러다가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됩니다. 50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면서 소설을 엄청 구입해서 읽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이 굉장히 비싸요. 책 한 권 산다 그러면은 굉장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이죠, 거의 다 털어가지고서는 기사도 소설을 구입을 해요. 여러분 에일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소설 가운데 기사에 대한 소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온 그 기사도 정신을 소설화한 기사도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에 심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이 될 때에 딱 깨닫기를 야 나도 한번 기사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이런 인생은 이건 참된 인생이 아니다. 나도 한번 기사처럼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50의 인생에 대한 전환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생을 이제 살다가 그래도 뭐 2번, 3번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삶의 전환점을 잘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이제 금년에 74인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 삶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는 내가 보청기를 끼었을 때예요. 그 보청기를 끼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내가 듣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내 얘기를 피력하는데도 좀 겁이 많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 보청기를 딱 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내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보청기를 꼈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가 42살 아니면 3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인생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은둔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보청기를 끼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전환점은 부활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그때 나이가 54시잖아요. 이미 다 늙었어요. 그리고 IMF라고 하는 어떤 그 어려운 상황도 주어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추억이 됐지만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졸업한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동문들을 만나게 되고 동문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고 총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제도를 고치고 총회 정치에 뛰어든 거죠. 이게 내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환점이 지금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졸업 국문과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인문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양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문학자로서 국내 국외를 돌아다니면서 인문학을 보급하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활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전환점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 돈키호테가 50에 전환점이 주어진 겁니다. 나도 기사가 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말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갑옷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투구도 있어야 되고 그 시절에 기사들이 다 그걸 쓰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발을 들 종자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종이 하나 필요해. 하인이 필요해. 그 다음에 기사는 항상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면 이게 기사가 되질 못해요. 본래 이 기사는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여인들, 여자들이죠. 여자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시켜주고 이게 기사도 정신이거든요. 그 유럽의 기사도 정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마 영화도 보셨을 텐데 아더왕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더왕 원탁의 기사라고 아더왕. 그 아더왕이 영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나는 왕이니까 뭐 이렇게 높은 데 앉고 신하들 너희들은 내 밑에 있고 이런 어떤 그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원탁에 왕과 기사들이 다 동등하다 이거죠. 원탁에 앉아가지고서 여러 가지 국정을 의논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는 데서부터 기사도 정신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하면은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여인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그 레이디 포스트라든가 서양 사회에서 여성들을 존중하는 게 이 기사도 정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 그 나라에서 억울한 사람들 다 일일이 이렇게 돌보질 못하니까 이 기사들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이제 나도 기사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투구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거는 창고에 자기 증조부 이게 본래 귀족이었으니까 증조부가 쓰던 창을 꺼내고 방패도 꺼내고 뭐 닦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가까스로 이제 갑옷 하나를 이렇게 방패랑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골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 라만차라고 하는 시골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상상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둘시네아라, 둘시네아라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마치 공주처럼 이제 상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아주
볼품없는 말이지만은 내가 이 말을 타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말 이름을 로시난테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줘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돈키호테다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가 되어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기사들이 했던 것처럼 악한 자를 징계하고 여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억울한 죄에 누명을 쓴 사람들을 신원시켜주고 하는 그런 편력을 모험을 이제 이 돈키호테가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책에는요, 이런 돈키호테가 어떤 모험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만화적인 수준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자기가 심취해서 읽었던 기사도 소설에 완전히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현실을 현실대로 보질 않습니다. 몽환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요. 그 가장 극명한 예가 풍차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뭐 돈키호테 하면은 이 풍차 얘기가 따라 붙는 게 처음 이제 이 돈키호테가 몽환적인 그런 모험을 하는데 그 대상이 풍차였어요. 이제 말을 타고 쭉 가는데 말이요, 풍차가 한 30개, 40개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그거를 말이죠, 뭐라고 보냐면 나쁜 거인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산초라고 하는 종이 그거는 나쁜 거인이 아니고 풍차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눈에는 풍차로 보이질 않아요. 나쁜 짓을 하는 아주 거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초가 아무리 말려도 내가 저 거인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을 타고 풍차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창도 부러지고 얼굴도 다치고 피도 나고 말이죠.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산초가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나쁜 짓을 하는 거물이 아니라 풍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돈키호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 몰라서 하는 소리야. 본래는 나쁜 거물이었어. 내가 딱 볼 때는 나쁜 짓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었어. 그랬는데 이 마술사가 풍차로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거든요. 이 산초라고 하는 이 종은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이 돈키호테가 기사로 출발을 하려 그러니까 뭐 말도 있고 이제 뭐 살아가는 여인도 하나 만들어내고 상상으로 말이요. 그리고 뭐 이제 증조부가 쓰던 걸 꺼내가지고 뭐 갑옷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따라올 종자가 없는 거예요. 하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내가 하인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그 자기 사는 동네에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산초입니다. 불러서 이제부터 내가 기사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닐 텐데 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를 영주로 만들어주마. 너 지금 가난하고 말이야. 어렵지 않냐? 그런데 날 따라가면 언젠가는 백작도 되고 후작도 되고 말이야. 큰 나라의 왕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따라가자. 이렇게 지금 이제 돈키호테가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산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시골에서 사는 게 상당히 지겹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돈키호테가 날 따라오면은 뭐 백작도 되고 후작도 되고 말이요.
신세가 확 바뀐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왔거든요. 이 소설 전체에서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자를 상징하고 산초는 현실주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요. 돈키호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산초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상주의자의 해석과 현실주의자의 해석이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때는 사이가 좋다가도 어떤 때는 서로 막 논쟁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 세르반테스는 인간을 두 가지 원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 현실적인 인간,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돈키호테적인 그런 인간인가 아니면 산초 유형의 인간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상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주의자는 설득을 합니다. 돈키호테가 산초를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넌 날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나중에 백작도 되고 후작도 되고 네 인생이 바뀌어.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근데 현실주의자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백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후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난한 농부인데 이 지겨운 삶을 좀 정리하고 나도 신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려고 많이 한다면 나름대로 이상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자꾸 계산이 앞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산초형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르반테스의 결론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율돼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풍차하고의 그 싸움에서 이제 돈키호테가 아주 낭패를 당하지요. 이 이상주의자는요,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돈키호테가 풍차를 나쁜 거물들이라, 거인들이라, 저 거인들을 죽여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정의가 세워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주의적인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이 현실을 볼 때에 현실의 정확한 의미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와 맞추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나 현실주의자는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주의자가 좋고 현실주의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상주의자의 어떤 그 기질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의 기질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소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험을 합니다. 모험을 하다가 어느 계곡에서 남장한 여자를 만납니다. 벌써 이 남장한 여자다, 이게 돈키호테 눈에는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남장해야 되고 여자는 여장해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남장을 했어.
그러니까 저기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아니 어째서 남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장한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여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공장 밑에 두 아들이 있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근데 큰 아들은요 아버지를 딱 빼닮았어요. 아버지처럼 아주 훌륭해.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정 아버지하고 반대야. 돈 페르난도라고 하는데 정 반대야.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망난이라 그럴까? 프레이보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도르데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 페르난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도르데아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 그래도 이 페르난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합니다. 어떤 계산도 하고 말이요. 하여간 남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 일단 자기 아내가 되고 나니까 돈 페르난도가 자기 아내를 버려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세르반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나름대로 익살스러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든지 반대로 말이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든지 그럴 때에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돈 페르난도가 이제 그 유혹을 할 때 세 가지를 씁니다. 요 세 가지의 여자들이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요 여자분들도 아주 공감이 가는 게 많고 때로는 아주 웃기기도 하고요. 재밌어요. 이거 만화는 만화지만은 기가 막힌 만화입니다. 읽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첫째가 뭐냐면은 맹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는 여러 가지 맹세를 해요. 약속이죠.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다이아 반지를 해주마. 나한테 시집 오면 무슨 몇 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마. 여러 가지 약속을 해.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풍채. 이 여자들이 남자들의 풍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아들 보고 장가 가라 그냥 야단만 치지 말고 좀 헬스클럽도 보내고 투자를 해야 돼. 아들 몸 관리를 잘 해 주셔야 아들이 장가가기가 쉬워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 남자도 이쁜 여자, 여자도 잘생긴 남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냐. 이게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이론과 적용을 시키면 이게 유전자의 욕심입니다. 왜?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야 내 후손이 잘생길 것이고,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한테 내가 시집을 가야 내 자식이 또 그런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잘 될 것이다. 이런 그 유전자의 계산입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서로 끌린다. 이게 세르반테스의 얘기인데 도킨스의 이론하고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를 하고 또 뭐 성형도 하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선 몸도 만들고 그래도 여자가 안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뭐냐? 이게 세르반테스가 일종의 풍자적인 얘기인데 그 풍자 속에 일리 있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런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바이런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은 여자의 최대의 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울면 여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모성 본능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여자도 남자의 눈물에 약한 거예요. 돈 페르난도가 이제 도르데아라고 하는 여자를 유혹할 때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무슨 밍크 목도리가 다 소용없는데 결국엔 눈물에 무너지는 겁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자기 발견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인간들도 결국 이런 존재구나. 그걸 알아야 인간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인간한테 뭐 사기당하지도 않고 말이요. 자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돈 페르난도가 도로데아라고 하는 여자한테 반한 게 뭐냐? 남자는 여자의 무엇에 반하느냐? 이것도 세르반테스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암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이쁜 여자한테 반한다. 그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건 유전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전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도킨스의 이론대로 남자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 것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의 욕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본능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르데아라고 하는 여자가 미인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전제고 거기에 세 가지가 이 도르데아라고 하는 여자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페르난도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내 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현대사회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스페인은 공장이 별로 없어요. 스페인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냥 농사를 짓거든. 그러니까 이 도르데아라고 하는 여자는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은 아버지 대신 하인들을 잘 관리하고 말이요. 어떻게 그 일처리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잠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이상적 여자가 어떤 여자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이상적인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잠언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을 잘하는
그런 여자를 아주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가정일을 잘하는 거지. 집에 있는 하인들 잘 다스리고 말이요, 하녀들 잘 다스리고, 남편이 어디 멀리 출타했을 때는 아주 가정을 잘 지키고. 세르반테스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도로데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뭘 했냐면 독서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현대 여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그러나 여자분들 책을 좀 읽으셔야 돼.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은 아름다움과 책을 읽지 않는 아름다움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내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책을 읽지 않는 자의 아름다움은 세월 따라 시듭니다. 금방 시들어요. 그러나 책을 읽은 여자의 아름다움은요, 세월이 갈수록 그게 광채가 나요. 벌써 격조가 달라. 대화의 내용이 달라. 책을 읽지 않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모여 앉으면 오늘 뭘 먹을까? 이게 중심이야. 그러나 책을 읽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모이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이게 화두가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난 세르반테스의 이와 같은 논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거야. 아니, 시골 농장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여잔데도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시간 없어서 책 못 읽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질 못하면 인문학 강의라도 열심히 드려야 돼. 내가 여기서 보니까 또 메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아름다움이 오래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악입니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외국도 돌아다니면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허전한 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주제에 맞는 노래도 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라도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은 훨씬 이 인문학 강의가 좀 격조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 열정을 여기다 바치는 거니까 뭔가 한번 결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셔야 돼.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성가대 아무렇게나 믿음으로 부르면 된다, 천만에요. 나는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목사로서 살아왔지만은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면 최고인데, 나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그렇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내가 심호할 때 딱 오셔서 11조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등록하자마자 어떻게 11조를 하느냐.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야. 여쭤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으로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니까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가대, 참 이게 성가대의 찬양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목사의 설교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 그나마 아까운 시간 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거 보람이 있는 거지. 근데 뭐 성가도도 은혜 못 받고 설교도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왔나? 뭐 때문에 왔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하지요. 독서 많이 하지요. 음악 좋아하죠. 그러니까 돈 페르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아내로 삼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얼마나 귀한 아내입니까? 잘 정말 서로 평생 해로하면 좋겠는데 페르난도가 본래에 이제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내를 제쳐놓고 또 다른 여자한테 이제 눈을 돌리는 거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페르난도의 모든 맹세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의 맹세를 믿으면 안 돼. 그 믿었다가는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저 얘기하면 그저 허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이 교태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분량도 크지만 굉장히 정말 비극적인 얘기야. 그러면서도 우리한테요 굉장한 충격을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모한 호기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살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호기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거 따먹으면 좋겠다. 이 호기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는 호기심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모한 호기심은 비극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걸 밝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씁쓸한 얘기입니다. 안젤모라는 청년하고 로타니로라고 하는 청년이 친구입니다. 아주 중마고우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친구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우정을 가진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젤모라고 하는 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밀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 카밀라라고 하는 여자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참 정숙하고 이쁘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여자다 이렇게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이 안젤모하고 이 카밀라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한 1년쯤 살았나? 로타리노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야, 어때? 요즘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냐? 그랬더니 별로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니 왜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 야,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절친인데 얘기 못할 게 뭐 있어?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안젤모가 야, 내가 정말 카밀라하고 결혼해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한 1년 지냈는데 갑자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무슨 생각? 야, 내 안에 이 카밀라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것처럼 정숙하고 아주 정조관념이 강하고 정말 훌륭한 아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아닐까 갑자기 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로타리로가 자기 친구한테 화를 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아내를 의심하면 안 돼. 네 아내는 최고야. 정숙하고 말이야. 아주 정조관념도 있고 말이야. 근데 네가 아내를 의심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야단을 쳐. 그래도 이 안젤모가 정말 내 아내가 그런 여잔지 정말 이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타니로한테 네가 날 좀 도와주라. 네가 도와주면 이 내 갈등이 해결이 된다. 어떻게 도와줘? 네가 한번 우리 아내를 유혹을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말이야 잘생겼지, 돈도 많지, 넌 말이야 나보다도 더 말이야 괜찮은 놈 아니냐. 네가 유혹을 해서 우리 마누라가 안 넘어가면 우리 마누라는 정말 정숙하고 정조관념이 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여자라고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갈등이 없어지고 말이야 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미친놈 아니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이런 미친 기질이 있어요. 이 로타니노가 어이가 없어요. 우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간두자고. 그랬는데 계속 이 안젤모가 사정을 하니까 로타니노 생각엔 이건 뭐 뻔한 얘기야. 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카밀라가 뭐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로타니노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네가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 안젤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자. 네가 우리 집에 한번 와.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난 빠질게. 그러면 우리 집 사람하고 너하고 둘이만 있을 거 아니냐. 그때 네가 한번 수작을 좀 걸어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게 이제 안젤모의 제안이에요. 로타리노가 뭐 결과가 뻔한 거지만 하도 친구가 그 무모한 호기심에서 저렇게 갈등을 겪으니까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알았어. 약속을 했어. 로타리노가 집에 왔어요. 이 카밀라는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인 줄 아니까 정성을 다해서 말이요 상을 차리는 거요. 그 뭐 맛있게 좀 먹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다고 나 갔다 와야 되겠다고 빠져나가요. 이 둘이만 남았어. 근데 다른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듣지도 않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흥미가 진진한지 표정들이 참 나쁜 사람들 모였어. 이 로타리노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뭐 이거 먹어보고 이거 맛있다고 대답도 안 해. 하나 막 이렇게 빨리 먹고 좀 더 갖다 달라고 해도 갖다 주지도 않고 일이 있다고 빠져나가 버리고 실패했어요. 로타리노는 당연히 실패한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 아내는 요지부동이야. 오직 너만 사랑해. 내가 몇 번 유혹해도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이지 하지 말고 네 아내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젤모가요. 그래? 정말 그랬어?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젤모 생각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거야.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게 유혹하는 시간, 이게 너무 짧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로타니로 친구한테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에는 8일 동안 하자. 8일 동안. 응? 8일 동안 내가 이제 어디 여행 간다고, 피치 못할 여행을 간다고 그러고 너는 8일 동안 우리 집에서 있어라. 응? 내가 내 부인한테는 내가 8일 동안 집을 비우니까 이게 집에 남자가 있어야 혹시 도적이 들어와도 막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너를 8일 동안 여기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8일 동안 이래가지고 이제 8일로 늘어난 거예요. 하루가 8일이 됐어요. 그래서 로타리노가 이제 8일 동안 카밀라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둘이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녀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하녀가. 레오넬라라고 하는 하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히 있는 거예요. 서히.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말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타리노가 서서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유혹을 한 거야. 응? 자기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카밀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흔들리면요, 반드시 누구한테 조언을 얻습니다.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여자는 거의 100%예요. 그래서 여자는 비밀이 보장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 몇 사람 있는데 절대로 와이프한테 비밀스러운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여자는 비밀을 보장 안 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갈등이 생기니까 이걸 누구한테 어찌하오리까 상담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자기 하녀밖에 없어요. 하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로타니노가 나를 이렇게 유혹한다 이거야. 나는 뭐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나도 흔들린다. 어찌하면 좋으냐. 이럴 때예요. 하녀가 문제예요. 하녀가. 그러니까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지. 하녀는 지금 어떤 동네 청년하고 연애하는 사람이야. 이 청년이 밤에 몰래 이 하녀 방에 들어오기도 해. 그러니까 하녀가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자기 편할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녀가 그 카밀라한테 뭐 어때요? 뭐 로타니노도 훌륭하고 뭐 사람이라는 게 뭐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가야지. 뭐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된다나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녀인 레오넬라가 한 말 가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건 사실 청년들이 드려야 돼. 어제 잔치집에 가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 근데 왜 인문학 강의할 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 청년들이 드려야 돼요. 우리같이 다 이미 황혼에 있는 사람 이거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 뭐 이제 다시 연애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 하녀가요, 최고의 연인이 가져야 할 자질을 4가지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연인이 가져야 할 자질이 4가지야. 이게 로타리노한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카밀라 자기 여주인 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을 겪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째가 뭐냐? 박식입니다. 여자들은 지적인 남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각들이 장가를 가려면 지적인 남자가 돼야 돼. 그저
평창 올림픽에 누가 금메달 탔다 그것만 연연하지 말고 박수도 한번 치긴 해야 되지만 이번에 아주 잘했잖아요.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박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를 할 때 대화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남자가 박식하지를 못해. 그러면은 대화가 아주 좁혀져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오래 끌질 못해요. 박식. 두 번째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독신이라야 되지. 독신이라야 연인이 되지. 유부남을 연인으로 삼아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게으르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부지런해야 돼요. 언젠가 내가 통계를 보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여자들이 말이요, 가장 매력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하는 거에 대한 설문지 조사가 나왔는데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매력 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가 아니야. 잘생긴 남자도 아니더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남자도 아니야. 열심히 일하는 남자인데 그 열심히 일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 맨 넥타이 하나를 단추를 탁 풀고 이 넥타이를 밑으로 좀 제끼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런 남자가 최고의 매력을 느끼는 남자다. 여자들이 그랬더라고. 난 그건 상당히 건강한 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여자들도 남자가 게으르면요 좋아 안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게 어렵습니다. 신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좀 신비로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만나면 똑같은 말, 먹으면 똑같이 맨날 짜장면만 먹고 가는 데는 뭐 맨날 고수분지나 가고 스타일이 똑같아. 신비로움이 없어. 그러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좀 이제 이상한 얘기지만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한테 매력 있는 그 남편이 되려면 좀 신비로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신비로움을. 지금 우리 원 목사님이 온 거는 신앙송 할 사람이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지금 왔는데 잠깐 중지하고 신앙송 먼저 하나 듣고 통키호테에 대한 시입니다. 간 다음에 나머지 계속 합시다.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자, 오세요. 지난번 우리 송년 특집 할 때에 우리 자매가 신앙송을 했는데 아주 베스트야.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갔는데 저한테 아고 신앙송 잘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앵콜로 내가 모셔왔습니다. 박수. 돈키호테의 무덤에서 너 마지막 기사여, 자유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청동 방패에는 아름다운 시를 새겨 창백하지만 신비로운 얼굴로 세상을 향해 서 있구나. 착각과 환몽으로 비웃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충실했기에 그 꿈과 모험에 고개를 숙이노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었지만 너에게는 둘시네아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끝까지 너를 태워 세상 속으로 달려간 에마 로신한테가 있었고, 현실이라는 거친 삶을 사는 지혜로 너를 도운 산초가 있었으니 누가 너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내 무덤에는 여전히 붉은 바람이 불고 무의미한 삶을 찌르는 칼빛이 푸른색으로 노래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철없는 나그네들이 내 무덤 앞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리라.
돈키호테여, 돈키호테여, 너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이 살 수 있는 삶에 충실한 이상주의자이기에 여기 장미 한 송이를 놓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노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이 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은 카멜라는 무너집니다. 로타리노하고 카멜라가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발각이 됩니다. 로타리노가 도망을 가요. 왜? 자기 친구한테 면목이 없잖아요. 이 카밀라도 자기 남편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집을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뛰쳐나갈 때 여기서 현실적인 여자의 한계를 이제 우리가 슬프게 보는데 그냥 몸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보석을 전부 챙기고 떠나갑니다. 이 여자도 우리가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일말의 동정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도주했냐면 수도원으로 도주를 합니다. 수도원으로 도주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이제 수녀가 되려고 수도원으로 도망갔는가? 근데 수도원으로 도망가도록 알선한 사람은 로타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타리노가 친구한테 정말 안쓰럽고 면목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죄를 깨닫고 카멜라 보고 너도 죄인이니까 수도원에 가서 회개하면서 살라. 아마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안젤모는요, 자기가 무모한 호기심을 갖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렇게 가정이 파탄이 났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결국은 그 아픔 때문에 병사를 하고 맙니다. 죽어요. 근데 유서가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모한 욕망이, 이 욕망이란 호기심이죠. 무모한 호기심이 내 삶을 빼앗아갔다. 내가 죽거든 자기 아내 카멜라에게 용서한다고 전하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기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없는 여자였다. 이 구절은 뭐냐면 8일 동안 괜찮은 남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괜찮은 남자가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비록 결혼을 했지만 여자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젤모가 내 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책임이 없는 여자였는데 나는 내 아내가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돈키호테가 이제 정말 여행을 하면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몸은 이제 늙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요 이 돈키호테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쉬게 합니다. 쉬게 하고 이제는 쓸데없는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집에 왔으니까 여기서 편안히 살다가 죽으시오. 그런데 말이요 이 돈키호테가 몸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떠나는 거예요. 산초는 이 돈키호테를 따라갈 때는 영주가 되게 해준다, 백작 되게 해준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나름대로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얻질 못했거든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 그러면 돈키호테가 갈 때 다시 떠나면 안 되지.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려도 산초는 돈키호테를 따라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100명의 소설가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소설 가운데 최고가 어떤 소설이냐 할 때에 최고로 뽑힌 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가장 이 소설을 극찬한 사람이 톨스토예프스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훨씬 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프랑스의 비평가 생트 베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돈키호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서다. 그걸 성경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적혀 있는 건데 이 세르반테스의 이 돈키호테는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는 성서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하버드 대학하고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이 필독 도서로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소설을 지금까지 읽질 않았어. 관심이 없어. 뭐 돈키호테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 이 돈키호테 작품에서 세르반테스는 인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저도요 74시나 됐지만 이제 뭐 죽을 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늙은 나이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제한이 많잖아요. 인문학협회를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돈도 필요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의 제약에 여러 가지로 얽매여서 거기서 고통받고 좌절당하고 울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도 자유와 광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돈키호테는 얽매이질 않습니다. 전에는 뭐에 얽매였냐? 먹는 거에 얽매였어요. 편안하게 사는 거에 얽매였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얽매였어. 근데 다 떨쳐버리고 가난하지만 모험을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남을 모방하는 삶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만 그러나 신앙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야. 그리고 이 광기라고 하는 건 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르반테스는 인간은 미쳐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관계는 곤란합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나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광기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세르반테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키호테를 통해서 통키호테가 전적으로 다 옳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니까 풍차를 무슨 나쁜 짓 하는 거물로 보고 말이요. 양떼들이 몰려오면 그건 아주 나쁜 군대가 몰려온다. 이런 식의 착각, 몽환적인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하고 그거를 보충해 주는 자로서 종자 산초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키호테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회가 통키호테식인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소설은 개인의 어떤 그 생각과 사회 통념과의 갈등을 표출한 근대 소설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근대 소설,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설의 키포인트는 갈등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춘향제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춘향이의 절개가 정말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춘향이의 절개에 대해서 100점을 줄 수 없다. 왜? 춘향이가 절개를 지킬 때 이거 변학도한테 가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계산도 부지런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계산서를 찢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이도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이 도령도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춘향이도 정말 높은 비계가 있는 여자지. 예수님을 보세요. 이어령 교수가 한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논리대로 한다면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겨우 33살인데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도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 여러 교인들과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끝은 이상이라야 됩니다. 나도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이상으로 끝나는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현실의 바탕을 두되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기준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라야 된다. 이거를 세르반테스가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 그 명언들이 많아요. 한번 볼래요?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말할 때는 잘 생각하시고요. 이게 산초가 현실주의자인 산초가 이상주의자인 통키호테 하는 충언입니다. 말할 때는 잘 생각하시고요. 행동으로 옮길 때는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몰락시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잘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는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주의자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옳다 하면 그대로 막 밀고 나버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지. 통키호테가 미쳤잖아요. 착각과 몽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초원의 고독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셀라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가 있는데 결혼도 안 해. 청혼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요. 안 해. 돈도 많아, 안 해. 이뻐, 안 해. 그리고는 뭘 택했냐? 양치기를 택해서 홀로 사는 거예요. 혼자.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같이 말이야 이쁘고 그런데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럴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난 이 말이 참에 마음에 맞아. 전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원의 양치기를 내가 택한 거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산초. 넌 어찌 그리도 모르느냐. 입 다물고 좀 기다릴 줄도 알아라. 이건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산초가 돈키호테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따라가면 백장 만들어 준다. 영주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니까 돈키호테가 하는 얘기예요. 입 다물고 좀 기다릴 줄 알라고. 현실주의자들의 맹점이 뭐냐?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문이 상당히 많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주의적인 기질도 있고 현실주의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대립을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면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느냐? 현실을 바탕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이상을 추구할 때는 집중력,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바치는, 그걸 광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소설 홍루몽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아주 가볍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녀의 사랑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